한때 미국은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름은 앤드류 카네기. 그는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지만 결국 한 나라의 경제를 재설계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네기의 제국은 혁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피와 철 그리고 거짓된 이상주의 위에 쌓인 탑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미공개 노트는 그가 남긴 구의 복음 뒤에 숨겨진 진짜 복음서를 펼칩니다. 이것은 한 이민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19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실험실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단 한 명의 스코틀랜드 이민자가 19세기 후반 미국 경제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드류 카네기였죠.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나 13세의 공장에서 실을 감던 소녀는 불과 30년 만에 철강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그 제국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의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1901년 그는 자신의 철강 회사를 JEP 모건에게 매각하며 역사에 남을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4억 8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150억 달러, 한화 21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의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카네기가 남긴 유산은 미국의 경제 구조만이 아니라 노동과 착취, 이상과 위선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카네기의 진정한 천재성은 수직 통합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철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철광석 채굴부터 시작해서 운송, 재련,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비용 우위를 확보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정보 수집 능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신 기사로 일했던 경험이 그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되었어요. 당시 전신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고 카네기는 이를 통해 시장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시세, 원자재 가격 변동, 정치적 상황 변화까지 모든 정보가 그의 손끝을 거쳐갔죠. 실제로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성공 방식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쟁사를 제거하는 방법은 종종 윤리적 경계를 넘나들었어요. 듀케인 제철소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카네기는 의도적으로 균질성 부족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불신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죠. 더 나아가 그는 경쟁사의 핵심 인력을 빼내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때로는 연봉을 2배로 올려주면서까지 인재를 스카우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노동 정책이었습니다. 카네기 제철소의 노동자들은 연중 364일을 일해야 했어요. 휴일은 오직 7월 4일 독립기념일 뿐이었습니다. 12시간 교대 근무가 기본이었고 때로는 24시간 연속 근무도 강요당했죠. 이런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사고율은 치솟았고 1890년대 철강업계 전체에서 노동자의 9%가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카네기의 공장에서는 한 달에 평균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카네기의 이중성은 홈스테드 파업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발언을 자주 했지만 정작 자신의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스코틀랜드로 도피했어요. 대신 헨리 프릭에게 모든 더러운 일을 맡겼죠. 프릭은 핑커튼 탐정사라는 사설 무장 조직 300명을 동원해 파업을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 연일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는데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카네기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을 늘렸어요.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에 그쳤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위험한 작업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용광로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섭씨 500도가 넘는 고온에 노출되면서도 제대로 된 보호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했죠.
그런데 카네기의 마케팅 전략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철소 이름을 고객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제임스 에드거 톰슨 주니어 철강 공장이 그 예입니다. 이는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계산된 심리 전략이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것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되고 이는 곧 더 많은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명명된 공장들은 다른 공장들보다 30%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카네기는 또한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헨리 베세머가 발명한 베세머 변환기를 미국에 도입한 것도 그였어요. 이 기술로 인해 대량의 강철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고층 빌딩 시대의 개막을 의미했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죠. 카네기는 이 기술 도입을 위해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는 현재 가치로 약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진짜 천재성은 인재 활용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최고의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을 스카우트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헨리 프릭과의 파트너십은 그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프릭의 무자비함과 카네기의 전략적 사고가 결합되면서 그들은 철강 업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죠. 카네기는 프릭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코크스 제조업자라고 칭찬했지만 동시에 그의 냉혹함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카네기의 사업 방식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정보 네트워크였습니다. 젊은 시절 전보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구축한 인맥들이 훗날 그에게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그는 피츠버그의 모든 사업가들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통해 시장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경쟁사 내부에도 정보원을 두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첩보망을 통해 경쟁사의 생산 계획이나 가격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죠. 특히 그가 펜실베이니아 철도에서 일했던 경험은 그의 사업 감각을 키우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펜실베이니아 철도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였고 카네기는 이곳에서 대규모 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었어요. 토마스 스콧이라는 멘토를 만난 것도 그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죠. 스콧은 카네기에게 단순히 일하는 법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네기의 첫 번째 투자도 스콧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어요. 카네기의 성공에는 시대적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겪고 있었고 철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남북 전쟁 이후 서부 개척과 철도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철강은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가 되었습니다. 1870년부터 1900년까지 30년간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무려 20배나 증가했는데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을 카네기가 주도했죠. 하지만 카네기의 진정한 복잡성은 그의 말년에서 드러납니다. 1901년 사업을 매각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자선 사업에 전념하면서 전 세계에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카네기 홀도 그가 기증한 대표적인 문화시설이죠. 그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고 말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자선 철학은 부의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사고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부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에 카네기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거든요. 그는 거대한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카네기의 자선 활동이 그의 과거 행적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쌓인 부로 도서관을 짓는 것이 진정한 속죄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에도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어떤 노동운동가는 카네기의 도서관은 노동자들의 피로 지어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카네기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복합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는 현대적 기업 경영의 기초를 닦았고 동시에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경영 방식은 후에 노동법 제정의 근거가 되었죠. 홈스테드 파업 사건은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네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둘째, 수직 통합의 힘입니다. 가치사슬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죠. 셋째,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카네기는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넷째,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이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했죠. 다섯째, 고객과의 관계 구축입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중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야기는 성공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무자비한 경쟁과 노동자 착취로 얻은 부가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네기 자신도 말년에 이런 딜레마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자선 활동에 매진했을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가 카네기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은 단순히 부의 축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에요. 카네기는 생전에 이를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을 것입니다. 결국 앤드류 카네기라는 인물은 19세기 미국 자본주의의 명암을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의 성공 방식을 무조건 찬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어요. 대신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개인의 부축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카네기의 마지막 깨달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